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그룹 관련 주가가 한때 8% 넘게 하락하는 등 증시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섰다가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이 다시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홀로 배합 작업을 하다가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PC는 사고 이틀이 지난 오늘에야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유지하며 재유행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7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지 사흘째입니다. 주요 기능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일부 서비스는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SKCNC 데이터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2차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는 이번 화재가 지하 3층 전기실 안에 있는 배터리 부근에서 발생한 걸로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과수까지 참여해서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이어가고 감식이 필요한 물품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를 분해하고 분석해 배터리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옮겨 붙은 것인지 면밀히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서비스는 얼마나 복구가 됐습니까? 네, 카카오 측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다음 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복구 장비가 복잡하고 또 트래픽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어젯밤 9시쯤 카카오톡은 서비스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더 자세한 상황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진이나 PC카톡 등 주요 서비스는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톡 쇼핑 검색이나 로드뷰 기능이 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카카오톡에 주기적으로 복구 현황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피해 신고도 본격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KCNC 데이터 센터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하면 당연히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는 이번 카카오 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관련 기업 총수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산감이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감사는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고요. 카카오 사태가 지금 국감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와 교육방송 EBS를 상대로 한 국감을 앞두고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관련 증인 채택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야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번 사태 심각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한 차례 감사를 정지한 끝에 힘겹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당 간사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은 네이버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또 네이버는 포탈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혜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들은 오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오전 중에 협의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결국 이번 사태에 관련된 기업 오너들을 전부 국감에 불러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다른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 징계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고 반성의 기미 없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징계를 의결하고 국회 모욕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건영 의원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정중하게 4차례나 사과했다고 엄호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자 전해철 위원장은 오전까지 양당 간사가 의논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개장한 직후 한때 8% 넘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증시도 약세 출발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한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카카오 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격인 카카오톡이 불통돼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오늘 아침 카카오 주가는 8%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해 이 시간 현재 5% 넘게 하락한 4만 8천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작년 11월 13만 1천 원에 달했던 만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카카오 계열사 주가도 부진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스도 3% 내지 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초 10분 만에 카카오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전산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시간 먹통으로 인증 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겨 자칫하면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현장 점검이나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전체 증시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주식 시장도 1% 넘게 하락한 후 이후 낙폭을 다소 줄여 전 거래일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5% 내린 2187.17에 개장해 이 시각 현재 2210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내림세로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돌아서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4원 오른 1440.9원에 개장한 후 다소 하락해 이 시간 현재 1436원 37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겨우 살아난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은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도 흔들립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반도체 같은 대표 수출품의 경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이미 수출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진다면 우리 수출도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소비와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로 봤지만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네. 그게 2%인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푸는 건 마지막 카드라며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2,000여 가구가 실입주할 예정인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죠.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면서 현장이 멈춘 지 6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네, 오전에는 재착공 기념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이 재착공 첫날인 만큼 중장비가 오가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정도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재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조합은 공사 재개 안건 추인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요. 이 총회에서 새 집행부도 뽑았습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의 12,000여 가구를 짓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은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양측이 계속 입장차를 보이다 지난 8월 서울시 중재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는 1조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되는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일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4,700여 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경기 안양교도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근식이 오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구속됐다고요? 네, 김근식은 오늘 이곳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간의 논란과 달리 이곳 교도소 앞은 고요한 모습입니다. 김근식에 새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한 피해자가 재작년 12월 경찰에 연락해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이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앞서 어제 법원은 1시간 동안 김근식에 대한 신문을 거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김근식은 오늘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여전히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1심 선고에 따라 징역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거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 뒤 김근식의 거주지를 경기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로 정하자 의정부시가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자 의정부시는 검찰 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교도소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자체와 수백억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여행업 단체 회장의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타낸 돈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코로나19 시기 나홀로 특수를 누린 특정 여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여행업단체 회장이 소유한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각 지자체와 맺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청구하거나 타낸 것이 아닌지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2주 정도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영등포서는 업체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일한 것처럼 속여 용역대금 1,384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정도만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사기 피해액 역시 수백억 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미 지자체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지자체와 업체 사이 수의 계약이 적절했는지와 방역 물품 빼돌리기 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소폭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했습니다. 12월 초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일주일 전보다는 증가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040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0,000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는 1,1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기는 지난 8월 15일 이후 9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8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인 현 수준이 올겨울 가장 바닥일 수 있다며 더 감소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지금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일만 남았고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 추이를 보인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선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12월 초쯤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초 우리 국민의 25%가량만 면역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300만 명이 코로나19의 면역을 갖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3,800만 명은 면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 정도는 재유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그런 만큼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만 70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의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서 20일부터는 65에서 69세 사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6시 20분쯤 SPC 계열 빵 제조 공장인 SPL 평택공장에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다가 내부 장치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SPC는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SPC는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 고인의 명복을 빌며 회사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PC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틀 전에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반죽과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리바게트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이제 빵이 있는데 그 빵의 재료인 반죽을 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작업이 보니까
일일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15일 날 새벽 6시 조금 지나서 이 이제 그 샌드위치에 보면 여러 가지 겨자 소스 이런 게 있죠. 네. 이 소스를 혼합하는 교반기에서 그걸 혼합기라기도 하고 교반기라고 하는데 그 교반기에서 1인이 작업을 하다가 이 혼합기 교반을 하려면 거기 내에 이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 이제 교반기 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교반기 내에는 이제 소스가 상당 부분 차 있었고 네. 상체가 그 교반기 그 소스에 이미 잠긴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참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안전 시설이 충분하던가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회전하는 물체는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옷 같은 게 말려갈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전하는 물체는 이게 속도가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회전하는 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이제 그 덮개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그 직접 이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보통은 이런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는 인트락이라고 해서 자동 방호 장치라고 하는 센서를 달아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교반기 위에 덮개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뚜껑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멈추는 이런 이제 장치들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사고 현장에 있는 그 교반기에는 그러한 자동 방호 장치, 즉 뚜껑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덮개 같은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방송 화면으로는 아마도 그 공장 내부 영상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기에도 어떤 안전 시설도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뚜껑이 열린 상태로 계속 작업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공장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고 현장에 CCTV 안 찍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대부분이 보니까 그 교반을 이제 이런 혼합을 하는 것이라든가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곳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사고가 난 부분이 그 배합실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고 배합실은. 근데 이제 그 입구를 비추는 CCTV는 확인이 되었는데 내부의 CCTV는 없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 전에 이쪽에 이제 냉장 시설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냉장 시설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 배합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면서 아마 CCTV를 같이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주변에 동료가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혼자 근무를 했던 건가요? 이제 뭐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이제 2인 1조로 마치 이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합실에는 2명이 배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작업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합실에만 2인을 배치를 한 것이지 거기 이제 교반기, 혼합기의 일을 같이 2인 1조로 서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다른 원료를 준비하고 한 사람이 이제 그 교반기 앞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고 거기에 이제 소스 배합물을 거기에 이제 투입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100명이 이렇게 라인에 쭉 서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100인 1조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2인이 배치가 되긴 한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일을 각자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부 지침을 어느 정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기계를 다룰 때라든가 회전 물체를 다룰 때 이런데 이제 2인 1조를 하기로 만약에 매뉴얼상에 되어 있는데 이걸 예. 위반했다면 그건 이제 스스로가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위험한 그 회전하는 물체에는 어떤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옆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만약에 어떤 기계에 사람이 끼면 바로 그 비상 버튼을 누른다든가 예. 아니면 사람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작업 당시에도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배합실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면은 2인 1조라는 그 원칙이 사실상 또 무용지물인 셈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사고가 네네. 있고 그 다음 날에 일부 라인을 또 가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사고 현장을 다음 날, 그러니까 16일 날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정의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화면에 보면 흰 무슨 포장지 같은 걸 이렇게 가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그 옆에 라인에서는 계속 지금 그 사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저도 나가는 그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 흰 천막으로 왼쪽에- 가려놓은 부분이요. 맞습니다. 거기가 배합실이고 거기 사고 현장입니다. 아. 그런데 그 옆에 이어진 그 라인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그 이미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저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숨진 노동자 빈소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유족들의 입장은 지금 발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네네. 비통하실까요? 이 노동자가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던 청년이었다고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유족들께서 혹시 어떤 걸 바라시는지 좀 전해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들은 것은 우선 굉장히 황망해 하셨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거의 뭐 계속 눈물만 삼키는 상태였는데 다만 이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고 이후에 좀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을까요? 저도 뭐 같은 공장 내에서 이제 손이 끼어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계약직 노동자 또는 뭐 파견 기간제 노동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오히려 이제 그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관리자가 혼을 내고 또 병원을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 자기 스스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건 좀 너무 이 사고 이후에 물론 이제 손이 끼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사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전을 이제 지키려면 속도가 그만큼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감지를 다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간격도 벌어지고 이제 느려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 책임자가 결국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무조건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이제 그 주문을 하고 이걸 일정한 시간 내에 다 만들어내는 쪽에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이제 그 가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임지도록 해야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홀로 작업하다가 청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김용균 씨 사고가 좀 너무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년이 흘렀는데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SPC는 노조 파괴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그 SPC 노조 파괴 또 노조 탈퇴, 특히 이제 꼭 이제 두 개의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이제 복수 노조를 이용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조를 견제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SPC의 파리바게트의 그 노조 파괴는 승진 차별을 무기로 삼아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SPL 바로 이 산재 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L에도 똑같은 방식의 승진 차별을 가지고 노조를 차별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SPC의 노조 탄압 방식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파리바게트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 파괴가 이루어졌고 SPL에서도 승진 차별을 통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던 것이 똑같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달라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지금 노조 파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낸 적도 없고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했다라고만 주장할 뿐 거기에 대해서 검증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서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의 바람처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았는데 내일 서울 기온은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 선에 머물겠고 찬바람에 날이 더 서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만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한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날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 16도, 광주는 17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개 면박을 줬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라고 복창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소방 조직 내부에서조차 이런 갑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보고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다툰 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서장은 눈밖에 난 직원을 공공연하게 투명인간 취급했고 일부 대원의 휴가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도 A 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직대 문화에서 일어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지휘 체계랑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조만간 A 서장을 불러 징계위원회를 연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의 다른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취미생활인 국궁을 즐기러 갔다가 적발돼서 소방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마와 구급 상황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일선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방 간부의 이러한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아주 불편하셨죠. 카카오톡이 먹통 사태가 돼가지고 저도 많이 불편했고요. 이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목소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그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이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합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비대위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카카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독과점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고 플랫폼 업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좀 남용해왔던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도 이런 플랫폼 지침에 대한 개정, 정비에 관한 얘기들을 꺼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들과 디지털 재난에 관련돼서 이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또 대비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타났던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편 또 그동안 있었던 각종 사회적 문제 제기들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별 기업의 문제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과도할 정도의 서비스가 집중돼 왔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문제 제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플랫폼 지침 개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원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기하로 해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그 기조가 뭐 지금 자율성을 좀 주장하고 기업 책임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카카오처럼 이렇게 그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이런 기업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더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그 이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는 좀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이 그냥 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데이터 그 이중화 관련해서는 이번 그 이제 먹통 관련돼서는 일차적인 원인은 화재이지만 이 2차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제 그 데이터 이중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중화하고 있다라고 카카오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할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는 게 또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에서도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 그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이제 그 폐기되었던 방송통신발전법,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도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 저도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요. 그 제한 이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게 논의가 되다가 아마 그때 이제 임기가 거의 임박해서 이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했고 21대에서 처리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이 왔고 국민들은 큰 피해를 받습니다. 불편을 겪었고요. 이 법안 빨리 논의를 해야겠죠. 신속하게 여야가 뭐 다른 이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KT 아현지사 화재 참사가 나면서 그 당시 통신망에 대한 이 마비 상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만큼 큰 피해를 오게 되는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 차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법안에 관련된 문제들처럼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조금 더 사전에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 목소리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비판에 대한 대상이 이제 기업이 아닌 국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막
수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카카오에서 입장이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좀 밝혀서 또 국민적 공분을 좀 사고 있는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장의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2분기 매출이 카카오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뭐 그 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금융도 있고 또 택시도 하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무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전향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도 뭐 추정의 원칙, 입증 책임의 추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적용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카카오가 이거를 좀 보상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치권에서 좀 조율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나와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얼만큼 다할 것인가,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 카카오 서비스가 확대되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모티콘 등, 저도 이 카카오 이 이모티콘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벗기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카카오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는 법적인 기준에서의 보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카카오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국민으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늘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네, 먼저 정진석 위원장 최근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로 표현했고 오늘은 북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수위가 이 그동안 가져왔던 국제적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 이제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게 이제 하나의 이론처럼 규정됐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갔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유를 들어서 언급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7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 도발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특위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의 옵션들을 어쨌거나 정당은 내어놓아야만 네. 윤석열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또 위원장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집권 당이 해야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 예. 대표인데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 지도부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얘기입니까? 핵무장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들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네. 핵 자산,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당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더 이 도발의 수위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남게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짓고 꺼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으로서 핵 자산에 대한 상시 순환 배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안보를 정치에 좀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보수적 결집을 통해서 이제 깨야라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은 오히려 더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다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저 의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보를 좀 정치에 이용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 엇박자 행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 그 대선 후보 당시에 11대 외교안보 공약에서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바꾸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일인가 그러는데요. 그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당권 주자들은 강력하게 전술핵 배치라는 핵공유 얘기들을 계속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세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가 현실 가능하지 않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에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에 명분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의도는 지금 사실 그 대만과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 삼각공조를 강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그런 강경 일본도의 그런 태도들을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조하고 강경 일본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그런 신냉전 체제, 그러니까 한미일과 북중러산의 신냉전 체제를 공고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미 간에는 동맹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북한의 도발이 강한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 단순한 논리 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그 리스크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일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기능하려는 그 의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일본의 의도에 우리 한국이 빌미를 줄 수 있다 지금 그런 두 가지 지점에 우려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강력한 이 대응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75% 이상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도 좀 가동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활용을 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그런 대화의 채널도 다시 열어서 그리고 평화적인 그 해결도 모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당 지도부 그리고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정부와 소통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도 당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핵, 북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위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우리와의 2018년도 약속을 종이장 찢어버리듯이 사실상 파기하면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던 게 북의 행동이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유엔도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소형화, 본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협을 최고조로 당긴 다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 무력 완성, 법제화를 시킨 다음 북한이 그 다음 국제사회의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그저 평화적인 메시지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이제 일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정쟁화시킨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배시킨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9.19 군사합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파기가 먼저 우선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 인한 공세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집권당이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쯤 되면 여야가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냥 강대강 대치, 한미일 간의 군사 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전쟁 나면 남북한에 모두 다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뭐 폰을 막 해상 안충 지역에 쏜다든지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미국과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한마디만 말씀 같이 해주실까요? 반론을 좀 드리면 예. 이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 북한과 함께 비핵화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충분하게 언급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게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꺼냈던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난날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평화 중심의 프로세스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호응하거나 그 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저 평화만을 얘기하면서 넋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를 통한 담대한 제안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가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도발이 계속될 때 강대강 대치 국면,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체계를 가동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도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합의사항을 위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죠. 거기 우리 교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 이런 얘기도 말씀도 하셨고 일본군 자위대를 인정한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 한국 주둔을 인정하는 발언도 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군사와 관련된 남북 간의 그 긴장과 관련된 것들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저희는 정치쇼라고 보는데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결국은 한반도에 대한 저기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될 것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평화와 외교를 통한 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군사적인 그런 대응 같은 경우 결국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거듭 말씀해 주시기까지 균형 잡아서 말씀해 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탓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현 정부를 향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게 있는 것이죠. 북한을 대상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과거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지역적인 말꼬리 잡는 방식으로 시비를 거는 태도들은 저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충분한 얘기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일들, 이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났던 책임에 대한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건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야당도 정부 탓 대신 여기에 대한 논의, 대안 마련에 같이 함께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여야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죠. 지금 경제와 민생이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벌써 8%대를 상회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영끌족 같은 경우는 거의 빚더미에 이제 나앉게 생긴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뭐 한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되고 또 감사원의 그 중간 발표 이런 전 정부에 대한 그런 정치 탄압적 성격의 감사 이런 것들로 정쟁으로 일삼고 있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이런 거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민생 대책 관련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제안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나서서 그 여야 협의체,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당을 이끄는 데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모습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국민은 이미 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정치 탄압성에 대해서 그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그 모든 그 민생과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제껴두고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성 이런 그 감사와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인가요? 재판에 이제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내일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백현동에 대해 협박으로 느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정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김건희 씨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주식을 사서 손해보고 절언했다라는 것들은 다 전부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불공정성, 그 불공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정치 탄압성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빨리 국면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은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특히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제1야당도 분명한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있게 되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없는 죄를 만들고 이를 통한 정치 보복에 나서게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재명 제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나왔던 오랫동안 지속돼 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권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협치라는 명분하에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들이 또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죄가 없어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대장동 등에서도 함께 가깝게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구심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이 대표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뭘 여쭤볼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대위 체제에서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1년 동안 비대위원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당무감사도 했고 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정비도 하고 그런 여러 노력을 통해서 4.7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견인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조강특위나 당무감사 등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논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일 날 대통령 만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오찬. 네. 어떤 자리입니까? 원래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오찬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그때 한번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든 상태에서 아마 대통령과 또 원외위원장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율이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국회의원들과의 연찬회 등 만남의 자리는 있었습니다만은 외곽에 있는 원외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함께 잘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예. 다음 주에 와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 달리고 있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이렇게 정치 탄압성 그런 일련의 행보들에 대한 반발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이제 현직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TK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당협위원회를 새로 정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필이면 이게 약간 오비락처럼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예,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당협위원장들이 투표권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예. 이제 그 7대 3의 비율로 지금 당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여론조사를 제외한 그 당원들에 대한 그 힘을 갖고 있거든, 당협위원장이. 그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 당협위원장들한테 우리 윤핵관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의중하고 있는 그런 후보를 좀 찍어달라라는 그런 거로 비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한간에는 이제 그 7대 3으로 있는 그 전당대회 룰도 이제 좀 당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개정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예.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룰대로 하더라도 당원 투표의 비율이 70%로 높은 데다가 또 윤핵관들의 결속력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리해서 결국은 한 명의 후보로 이렇게 내지 않을까라고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새 당대표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 예상 맞을까요? 지금 일단 전당대회 기간도 아직 최종적으로 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인물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압승 아닙니까? 네. 결국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국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아마 당원들의 선택에선 조금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정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 확산의 바람을 타고 국민 SNS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이용자는 4,743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94개인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0%, 2017년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다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미용실과 꽃배달 서비스는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나와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며 도덕성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유영준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는 법적으로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가 서비스가 기간 통신 서비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보다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와 주요 종속 회사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화재 원인 규명과 단계적 복구,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정상화 이후 SKCNC 측과 손실 배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비상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까지는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전산 거래 상황 파악에 주력했고 오늘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에 대한 비상 대응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고 경영진 증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만여 명이 적은 11,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휴 영향으로 검사 인원이 줄었던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이 늘었고 2주 전보다는 1,1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8명으로 엿새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51명, 치명률은 0.11%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2월 초에는 국민의 25%가량만 코로나19 면역력을 갖추게 돼 제7차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유행 상황을 우리나라가 한두 달 뒤 따라가는 패턴으로 봤을 때 이 나라들의 최근 증가세도 따라갈 것으로 본다며 12월 초 정도에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또 감염으로 얻은 면역과 예방접종으로 얻은 면역을 합쳐 오는 12월 초 국민의 25%가량이 면역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홀로 배합 작업을 하다가 23살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PC는 사고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고용부 평택지청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숨진 직원이 일한 SPL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2인 1조 작업이 원칙인데도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우게 된 경위와 사고가 난 기계를 포함해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장치가 없었던 점 등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료가 자리를 비운 것은 10분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을 여럿 포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6시 20분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장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는 덮개를 눌리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에서 일어났고 여드레 전인 지난 7일에도 다른 노동자 손이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SBC는 오늘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지는 이틀 만입니다. SPC는 앞서 어제는 사과 없이 파리바게뜨가 해외에 진출했다는 홍보 자료만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SPC 노조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은 오늘 사고가 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회사 입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무급으로 안전교육을 하다가 직원들이 항의하자 아예 안전교육을 없애버렸고 받지도 않은 교육 확인서를 모아서 사인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도 벨트에 앞치마가 끼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면서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현대차 판매점 영업사원들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대리점에서 고용한 판매 사원들이었는데 이번에 YTN에 들어온 제보는 현대차 본사 소속 판매 직원이었습니다. 조기 출고에 할인까지 해주겠다면서 판매 대금을 빼돌린 걸로 드러났는데 현대차 측은 이번에도 소비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인 68살 유창현 씨가 지난해 12월 구매한 전기차입니다. 당시 전기차 구매 계약을 맺고 차량 가격 전액인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600만 원씩 6개월 동안 차값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대차 판매사원이 할인과 조기 출고를 미끼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처제들한테 여기저기서 꿔서 좀 달달이 그 모자란 거 갖다가 보충해서 600만 원씩. 그 돈 안 그랬으면 그 돈 가지고 손주들 고기 샀으면 평생 사주고도 남는다는 돈이죠. 현대차에 항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혹시 이런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하셨어도 이런 사고가 이렇게까지 이뤄진 사실 안 했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뭔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결국 계약서와 안내 문자를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된다고 알렸으니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판매점은 현대차 직영점이고 판매사원 또한 본사 소속입니다. 이를 믿고 차값을 송금하는 피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 추산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업사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에서도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빼돌려 피해자 30여 명이 18억 원 가량을 떼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전 사건은 대부분 본사가 아닌 대리점 소속 직원들이 저질렀습니다.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분들은 전혀 아실 수가 없어요. 네, 몰랐죠. 저는 몰랐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름을 갖고 하는 딜러들이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딜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현대차 그룹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대법원에서는 대리점 소속 직원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사고 방지 노력과 적절한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부정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7시 반쯤부터 서울 지하철 5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관련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누가 집권당이 되든 정치권이 20년 넘게 말로만 예산 보장을 약속해왔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1심 법원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에서 사퇴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는데도 1심이 이후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49%가 내년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겁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번 연속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도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2%나 뛰어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다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It's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번 조사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초와 12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현재 경제 상황이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의 연합군으로 파견할 군대 규모는 9,000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의 전쟁 합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겨울 추위가 오기 전 향후 몇 주가 이번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에 지역 연합군으로 파견한 군대가 속속 도착합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총 인원이 9,0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공군도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서방은 전쟁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Мы прибыли из цент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конкретно я с Москвы. Мы приехали помочь братскому народу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усилить их границы.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에서 120개의 정착촌을 되찾는 등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에는 도네츠크 시청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건물이 부서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네츠크를 장악하고 있는 칠러 분리주의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영토 병합을 선언했는데 이번 포격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се осколки на экспертизу и будет уже в дальнейшем.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으로 미사일 요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추가 지원이 되면 점령지 탈환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동부 자포리자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며 탄약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의 도움을 얻어 확전을 감행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전쟁이 크림대교 폭발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 향후 몇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양상이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한 러시아제 탱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버린 것을 다시 고쳐 지금은 우크라이나군이 타고 있습니다. Знайшли десь тут неподалеку ми його знайшли, витягнули, почистили, все підготовили, він справний, він ідеально працює. Тобто це
Це танк для нас. 지난 2월 말 시작된 전쟁이 8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군의 무기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해 미사일 비축량이 크게 줄었지만 서방의 제재로 비축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된 데 이어 사거리 300에서 7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어느 편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의 다수가 이란제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무기 공급이 드론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확대되면 러시아가 더 많은 선택권과 큰 파괴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한낮에도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쌀쌀해졌지만 가을 기온은 더 짙어졌습니다. 특히 이곳 억새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하늘공원은 어느 때보다 가을 향기가 가득한데요.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은빛 억새의 물결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 중인 제21회 서울 억새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곳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포토존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한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먼지는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내륙은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에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